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이럴 거면 오전에 그렇게 지수 띄우면서 출발하지 말지라는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지수도 결국에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금 1% 넘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서 두 진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8월 초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의 재료와 유사하다, 어제 폭락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8월 초 상황과 하락의 재료도 이렇게 비슷한데 급락하는 거라면 뭔가가 좀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라든지 AI 거품론이 확실하다든지 혹은 큰 게 한 방이 남아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지금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9월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일까요?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 방송 나오면서 조금 확인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8월 초까지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자리는 물려도 일단은 한번 팔 수 있는 자리를 준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예측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고점 대비 20%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의 강도라든지 또 반등의 강도도 지난 8월 초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예측보다는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오늘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내일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주 미 대선 토론이 있고요. 또 저희 추석 연휴하고 동시에 그 기간에 FOMC 금리 결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이벤트보다는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약간 여전히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충실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9월에는 체크해야 될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는 미국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미 대선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8월 CPI, PPI 지수 발표가 되고요. 우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또 최근에 BOJ 총리가 관련해서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떤 발언들과 지표들이 나올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새 지표들이 고용시장의 축소를 나타낸다면 경기가 이미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9월 내내 정말 많은 지표들과 일정들을 소화해내야 될 텐데 네. 어떤 변수, 어떤 일정에 우리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FOMC고요. FOMC 기점으로 저는 50bp 빅컷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 들어요. 만약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8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고용이 좀 줄어들었다, 예상보다 또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실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전까지 단기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저점 매수는 저는 철저하게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못 보이고 약간 약세 쪽으로 넘어가는 시장인데 오히려 저는 이 과대낙폭 구간을 좀 기회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벤트 매매를 해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겠다라고 하시는 전략을
생각을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이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이벤트 볼 수 있을 거고요. 9월 9일에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관련된 표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0일은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토론회가 있죠. 관련돼서 뭐 2차 전지, 뭐 남북 경협, 뭐 풍력, 태양광 여러 가지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계속 하시다가 9월 FOMC를 기다리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페드워치를 체크해보면 9월 50bp 빅컷 인하 확률이 지금 20%대에서 4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명준 매니저는 9월 FOMC를 꼭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김명준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된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빠르게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디로 보실까요? 사실 뭐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금리 인하로 또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봤던 업종들이 빠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은 뭐 실적 좋고 좋은 거 아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될 수는 절대 없거든요. 한쪽 업종으로만 쏠리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과대낙폭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고요. 이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 거고 반등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셔가지고 좀 과대낙폭하고 오히려 관심이 없을 때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병준 매니저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가장 먼저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반도체가 낙폭과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너무 안 좋고 혹은 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 정말 2 이상 빠지면 한번 반등을 주겠다 하는 낙폭과대가 있지만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실적 피크가 내일 당장 올 것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또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미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점 대비 한 거의 50% 가까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럼 충분히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원화 강세 수혜주들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섹터, 금융주라든지 뭐 항공, 유틸리티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지난 뭐 8월 2일이라든지 8월 5일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면 그때 이들 종목군도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들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좀 보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구간을 잘 한번 버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2차 전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셀업체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면서 40만 원 선에 다시금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지금 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둘 중에는 어떤 기업이 조금 더 유효할까요? 당장으로 놓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이제 신제품 출시가 내년 초면은 또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을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GM과 테슬라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BMW나 뭐 리비안 같은 유럽 시장 쪽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점, 뭐 SKO는 뭐 번외로 얘기한다면 포드 같은 기업과 또 현대차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각 고객사들의 신제품의 출시를 어떻게 한다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테슬라가 모델 Y를 또 이제 내년 초면은 또 신제품을 내놓는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EV 판매량도 생각보다 요즘 굉장히 괜찮습니다. 7월달 EV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1%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르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유창희 네. 대표님은 삼성 SDI이실까요? 네, 일단은 대장주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SDI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오는 거는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죠. BMS 관련된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SDI는 또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배터리 화재를 줄이려면 고성능 배터리 그리고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텔란티스 관련 그룹사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ES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 수주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9월달 2차 전지 랠리가 좀 나온다라면 8월에 이어서 충분히 삼성 SDI도 LG 에너지솔루션만큼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HN이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신사업 관련해서 투자 목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금 오를만 하면 이런 악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S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영광을 누렸었던 에코프로 BM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 워낙에 안 갔던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거에 영광을 누렸었던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탄산리튬이라는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뭐 반등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2차 전지 관련돼서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강한 테마주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이런 테마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오전장에 STO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양자 암호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광자 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덕분에 지금도 PPI가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재 매니저님, 네. 이렇게 급변하는 테마 장세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하거든요. 테마를 보실 때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 수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테마군이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두 종목만 이렇게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것보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함께 다 같이 수급이 좀 쏠려주는 테마가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뭐 일정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STO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특훈증권을 제도화하겠다, 법안을 이제 재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 또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도 올 하반기까지 제도화를 공식화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하반기까지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테마가 형성되기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테마가 현실성이 있는가도 좀 따져본다고 했을 때 뭐 토큰 증권이 됐을 때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뭐 테마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9월 FOMC 전까지 테마주 매매는 충분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 테마 장세 안에서 지금 트레이딩은 유효하지만 한 종목만으로 수급이 확 쏠린 그런 테마보다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그 섹터 안에서 잘 돌고 있는 그런 테마를 눈여겨보자라고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딥페이크 관련 테마도 여전히 좋은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뭐 한컴 위드와 모니터랩 상한가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 다른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도 지금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좀 여러 번 반복돼서 시장에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떤 테마주가 좀 더 낫겠냐 했을 때 딥페이크 테마는 계속 뉴스에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네.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들어서 어쨌든 그 영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본다라면 그동안 또 못 갔던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좀 끝물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이제 딥페이크 관련돼서 정책은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이 정책이 관련된 기업의 그 실적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양자 암호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연구진도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는데 최소 몇 년 이상 더 걸린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STO가 조금 주목받는 것은 이거는 이미 플랫폼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제화만 제대로 된다라면 바로 어떤 매출이라든지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라는 것도 지금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은 기대감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구분지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테마는 지금 수익을 줄 때 좀 챙겨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카지노와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빈집털이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도 강원랜드는 6%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진 매니저님.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런 카지노 관련 종목들 좀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실적도 좋고 지금 면적도 늘리고 외국인 전용존을 베팅 한도가 3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네. 엄청나게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한 호재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죠. 아무래도 카지노 규제 완화, 특히나 이 강원랜드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핵심이고 그리고 드랍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베팅 한도가 지금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또 강원랜드가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가 실적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전용존의 이제 이용 대상이 기존 외국인은 이제 시민권자만 가능했는데 지금 영주권자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카지노 테이블 수도 늘리고 카지노 머신 같은 경우에도 늘리고요. 영업장 허가 면적까지도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강원랜드 같은 기업은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관련주나 오늘 이제 카지노 관련주가 올라가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이제 이유로 올라가냐면 지금 8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공 관련된 종목들, 유가 수혜 종목들이잖아요. 티켓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행 가겠구나 해서 카지노까지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안에서 카지노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호재까지 나오면서 오늘 겹호재로 주가가 좀 가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만약에 탑픽을 꼽아본다면 저는 강원랜드가 오늘 주가가 제일 좋고 강원랜드를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항공주도 지금 원화 강세와 여행 수요 증가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빠르게 지금 턴어라운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원화 강세 수혜주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주항공,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항공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주도 그럼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환율적인 측면, 물론 오늘 아직까지도 이제 1,330원, 20원대에서 한 2주 정도 행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50원 이하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8월 고점대 대비해서 한 150원 가까이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주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다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라는 거죠. 유가가 계속 중동 이슈가 있으면서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70달러를 이탈했죠. 물론 다시 한번 70달러 초반까지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80달러, 90달러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환율, 이게 영업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부분들, 그게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긴 시계열을 봤을 때 상당히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요 항공사들의 어떤 경쟁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도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 다시금 양 지수가 조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은 현금 확보할 때라고 보시나요? 두 분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금 확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지금 2,500선을 가고 있잖아요. 2,500선 이제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 흐름을 보면요. 2,300에서 2,500선은 매수 구간이지 절대 매도의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적극 매수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의견이 갈렸어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그래도 좀 현금을 확보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저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손실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조금 일부,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좀 일부 현금을 좀 갖는 게 확보해 놓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밀리는 건 또 시간이 거의 2시 정도 되는 것인데 약간의 또 일부 반대 매매. 왜냐하면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든요. 반등한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다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지금 저점 구간에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분의 말씀 투자 판단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저희 매수해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후장에 눈여겨보셔야 될 특징주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일단은 티웨이항공을 항공주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대한항공은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티웨이항공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했을 때 이제 여러 노선을 구조 조정을 했죠. 이것을 대부분 티웨이항공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유럽 노선에 대해서 이제 취항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되면 상당히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예림도하고 대명 소노 그룹하고 약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하면 저는 일단 3,300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지금 대피처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놓치신 분들이 또 보실 수 있을 만한 플랫폼 기업, 바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PB R3를 기술 이전을 임상 1상 끝나고 바로 했고요. 이것도 5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았고, 그리고 APB A1까지도 이제 기술 이전을 했어요. 2대 주주는 유한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약물의 반감기를 늘려주는 사파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임상 1상 데이터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또 기술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갔던 눈두백이 갑상선 암병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 해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건 일상에서 이제 물질을 받아내고서도 이게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을 한번 잡아보면 현재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잡아보고 목표 가격은 25,000원 1차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는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원화 강세 수혜주로 티웨이항공, 김병진 매니저는 제약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를 오늘 탑픽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에서도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